방금 소개받은 조병욱입니다. 원장님께서 이 책을 출판하셨다고 해서 먼저 책을 확보해서 읽어봤습니다. 이 책을 펼쳤을 때 머릿말은 참으로 무겁게 시작합니다. 국정원은 최고의 적폐청산 사냥터였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정보기관이 되었다. 불쌍한 정보기관이라는 그런 말씀을 아까 원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 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법치농단의 부분에서 법치농단이라는 그 소제목은 저희 가슴에 비수같이 꽂혔습니다. 검찰은 죄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비틀었고 법원은 그에 봉했습니다. 국정원 출신이라면 최덕근 용사 사령과 그 지휘자를 끝까지 잊지 않듯이 법치농단에 관여했던 그 인물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원장님이 대법원에서 질문하신 국정원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권 부분은 국가안보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그리고 정보기관 간의 관계에 관한 교과서적인 기본 권력을 제시했다고 강히 평가를 합니다. 1960년대에 CIA 공작 사령부를 지낸 분 중에 리처드 비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위 조지타운 세트라고 하는 비공개 토론 클럽에 참여해서 당시 명망 있는 엘리트들과 국가안보와 정보업무에 관한 그런 비공개 논의들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인원들은 저널리스트나 정치인 또는 CIA 전신이었던 OSS의 퇴직 관리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던 조지 캐넌 같은 그런 유명한 외교관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정보 업무와 국가안보에 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버트 액션이라고 하는 비밀 공작 활동에 관한 개념이 정립되고 또 통찰력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원장님의 증언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제청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책무 그리고 지휘관리에 관한 법리적 그리고 학술적 측면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러한 이론적인 배경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은 개인적인 아픔과 시련을 넘어서 국정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셨고 또 혁신 과제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은 해당 국가의 독특한 안보 환경 하에서 요구되는 정보 소유를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은 CIA가 될 수도 없고 모사드도 될 수도 없고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책에 기술이 되었는데 전적으로 그 논지에 공감을 합니다. 혁신 과제를 여러 개 제시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정원의 임무 가운데 비밀 공작 활동을 명기한 국정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국가안전보장법 National Security Act 104A조 이 항에 보면 CIA 임무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대통령 또는 국가정보국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와 관련된 기타 기능 및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타 기능 및 임무 이것이 바로 비밀 공작 활동의 법적인 근거입니다. 우리도 국정원 법에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께서는 모사드의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정보 업무의 세 가지 요소 사람, 환경, 과학기술 가운데 정보 환경과 과학기술은 변하지만 사람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책에서 지적하시면서 정보 업무의 핵심은 사람이고 정보관들이 갖고 있는 지적 통찰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냉전 종식 후에 미 정보기관이 정보 환경이 변했다는 그런 이유로 정보기관 개혁을 했고 또 많은
정보위원들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동을 안보 환경에 대한 통찰력을 지닌 사람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한 우려는 9.11 테러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시 의회 정보위 청문회에서 한 명은 이러한 증언을 했습니다. 냉전 종식으로 군사력이 축소되어도 유사시 예비군을 소집하면 된다. 그렇지만 정보부는 예비군으로 수행할 수 없다. 최고 국정 운영자가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보 현실을 감안할 때 적폐청산이라는 구실로 또는 계급정년이라는 제도로 일찍 퇴직해야 되는 국정원의 풍토와 인사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책 말미에 원장님이 개인적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수료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이겨내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미에 80 넘어 사신 원장님의 생애의 소회를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그 표현으로 마치셨는데 원장님 앞으로 경이로운 일만 경험하실 것을 기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연구회 장석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호 원장님의 출판 기념에 초대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제가 원장님의 저서에 이런저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만한 그런 경력이나 그런 역량은 못 됩니다. 그저 원장님의 저서를 읽고 제가 느꼈던 저 나름의 소회 정도만 간단하게 그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원장님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간첩을 잡아서 사법처리만 하는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지키는 큰 축의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전담시킨 것은 국가 안보를 해치는 바보짓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분들이 그동안 국정원 대공수사권 회복에 불철주야 노력해오신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양재회에서 거리에서 세미나에서 학교에서 언론 방송에서 국정원 수사권 회복의 당위성을 설파하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 그동안의 우리들의 노력들이 오늘 이병호 원장님을 통해서 그 결실을 맺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보를 책임졌던 대한민국 국가 안보의 한 축을 지휘했던 평생 국가 안보를 위해 봉사했던 분이기에 이병호 원장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그 울림이 그 진정성이 정말 남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병호 원장님은 최덕근 형사 피살 사건과 관련하여 롱 메모리, 제가 이걸 잘 못하는데 우리 이거 잘하시는 우리 원장님 앞에서 제가 이걸 쓰려고 하니까 좀 긴장했습니다. 롱 메모리, 긴 기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길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누가 우리 가족을 해쳤는지 끝까지 추적해서 범인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정보기관의 기획은 길어야 합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을 누가 기획했고 누가 앞장섰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정원에게 범죄의 소굴이라는 오명을 씌운 사람이 누구였는지 누가 어떻게 동조했는지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억은 언젠가는 잊히기 마련입니다. 기억이 길어지기 위해서는 그 기억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병호 원장님의 오늘 이 저서가 우리 시대의 기록으로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남아있길 기원하면서 간단한 커멘테이션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안정보
담당 실장이었던 고완석입니다. 오늘 국내 보안정보 폐지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불철주야 고생했던 생각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중정 창설 이래 유지되어온 국내 보안정보 폐지가 단행될 때 가장 좋아했던 집단은 어디겠습니까? 첫째는 우리나라 헌법 중심인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이른바 민족 자주 세력일 것입니다. 이들은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기능이야말로 자신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최대의 그림돌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최근 활동한 바 있는 몇 개 조직을 보겠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단체입니다. 첫째, 민주노총 제주지구. 둘째, 전농 제주지구 연맹. 셋째, 속칭 평통사라고 하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람들. 넷째,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 다섯 번째, 천주교 정의사회규제단. 여섯 번째, 평화생명결사. 일곱 번째, 사단법인 개척자들입니다. 크게는 7개 단체입니다만 각 단체별로 참여 조직까지 합하면 수십 개는 될 것입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아시다시피 2007년 추진되었으나 이들 단체 투쟁으로 5년간 찾고 가지 못하다가 2012년 대법원의 판정을 받고야 2016년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드 배치 반대단체입니다. 첫째, 성주 투쟁이. 둘째, 김천 시민대책위. 셋째, 사드 배치 반대 대구 경북 대책위원회입니다. 이들은 지역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단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네 번째로 원불교 성지수의 비상대책위원회, 다섯 번째 사드 반대 배치 저지 전국 행동, 여섯 번째 사드 배치 저지 부산, 울산, 경남연대, 이른바 외지단체들까지 가세하였습니다. 이들 투쟁단체의 명의나 명분은 그럴싸하나 그 성리를 들여다보면 순수한 주민들 뒤에 숨어서 전국적 범위의 투쟁단체들이 쪼아리를 들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국내 보안정보 폐지에 대해서 좋아하는 그룹은 놀랍게도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주요 거버넌스 조직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언론은 물론 검경, 군 등 국가기관 조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처 이기주의, 업무 혜택, 보안누설, 예산 운용, 뇌물 수수, 성진 비리, 정령 유착 등 주요 비리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인사검증의 부실도 초래했습니다. 셋째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국내 보안정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내 보안정보 담당 직원들은 항시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끊임없는 본부의 감찰 감시와 대상자의 뒤통수, 협조자의 변절, 보고서의 압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살얼음판을 걷는 업무 기량 속에서도 국정원의 어느 조직보다도 국가 운영의 말초신경이라는 자부심으로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결코 개인의 명단이나 특정 정파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다시 국내 보안정보 활동을 논의할 시기입니까? 무엇보다도 반국가 세력 척결입니다. 최근 1심의 왕재산 충북지역 간첩단 사건을 보면 좌익 종북 세력은 사회 곳곳에 조직을 건설하고 국내를 활동으로 기반을 하여 제도권, 정당, 노동, 지자체 등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내 보안정보 폐지야말로 이들에게는 넓고 평평한 운동량을 증명했습니다. 둘째, 국익보호입니다. 최근의 국제정세는 군사적 대결뿐만 아니라 경제 책량으로 경제 멘탈이 취약한 약소국가를 엇박 지르고 있습니다. 히토류 등 공공망 교란이라든지 수출입 규제, 첨단기술 탈취, 고급 기술자 헤드헌팅 등 교모하고 집요하게 약한 나라를 격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국제정세 속에서 경제안보 핵심 아젠다를 미리 예측하고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 누가 해야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국가의 기능도 인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체가 약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잠재해 있던 암세포와 바이러스가 고개를 듭니다. 국가 최고 통치권자의 통치력이 약해지면 정부를 흔들리는 세력이 바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나 인류학적으로 자생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끊임없이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 자원을 확보하고 기술을 개발하여 국력을 키워나가면서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세력에 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절대 신뢰와 법적 보장에 국내에 후분 없는 정보전을 치밀하고도 정치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보안정보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정보원 방첩국장을 거쳐서 2013년 4월에 대전지부장을 거쳐서 전면 퇴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원장님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 역시 문재인 적폐청산에 걸려서 저도 목골을 치렀습니다. 문재인 일당들은 그야말로 촛불 광화문 혁명으로 위장을 해서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적폐청산 TF 본부를 차리고 국가 각 기관 부처에 그리고 산하단체 그리고 심지어 언론사까지 이러한 조직들을 만들어서 적폐청산 실정을 독려하고 경쟁 분위기를 북돋아서 수많은 무고한 공직자들을 사법 처리하고 그중에 목숨까지 잃은 사람 국가기관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청와대 주로 전대의 한총령 같은 주사파 세력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천재가 온 동네 초학생 회장들 다 끌어모아서 비서관들 임명하고 국가 정책을 이끌어가고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래 했으니 국정의 전리가 없었죠. 국정의 엉망이 돼서 결국은 우리 위대한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세웠습니다. 우리 국정에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유효 남침까지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을 진술하는 종국의 끝판왕 정해구를 국정원 적폐청산위원장으로 이른바 계열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출신 서훈을 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 둘이 국정원 적폐청산을 주도를 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백 명이 조사를 받고 46명이 사법 처리됐습니다. 저 역시 이적단체 내사, 미국에 있는 불법 자금을 북송한다는 관련 교포 내사를 했다는 그것으로 민간인 사찰로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갔습니다. 2018년 여러분 정말 뜨겁고 무더웠습니다. 한낮에 햇볕이 옥사 콘크리트 벽을 달고 넣으면 저녁이 되면 밤이 돼도 한 뼘짜리 그 벚꽃 쇠우시는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장소이고 시간이었습니다. 하도 더우니 교정당국에서 옷 버리겠습니다. 이 500cc짜리 이 생수를 얼려서 형님을 넣어줬습니다. 이것이 저희 마지막 그야말로 탈출구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원장님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견뎌냈습니다. 저는 국내 방첩파트에 보안방첩파트에 근무했기 때문에 당시에 원장님은 해외 국장님, 해외 차장님으로 계셨어요. 제가 직접 대면보고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왕 구치소에서 하루에 한 번씩 시켜주는 독고자 운동장에서 대기장에서 원장님을 몇 번 배웠습니다. 저서는 2019년 3월 14일 만기 출소라는 재판을 선고를 받고 2주 전에 원장님을 운동장 대기소에서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제가 2주 후에 출소를 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라고 제가 내년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축하를 해주셨습니다면 지금 생각해도 가슴 아픈 추억입니다. 원장님께서는 그야말로 베트남 정글을 누비는 것도 시작해서 2017년 6월 원장님으로 퇴임하실 때까지 장장 반백년 이상, 거의 60년 이상을 국가안전보장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최선봉에 서셨습니다. 그 긴 대장정 기간 동안에 쌓인 경륜과 경험, 지혜, 그리고 타고난 학문적 열정으로 오늘 같은 이러한 대작을 저술하셨습니다. 이 내용에는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문재인의 우리 국정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여러 가지 개선과 해법도 조목조목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부디 4월 10일 총선이 잘 돼서 우리 윤석열 정부가 하나하나 개선하고 해서 최고 정보기관의 새로운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 그래 되기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현직 직원에도 이 책의 내용은 업무의 큰 지침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저희 우리 국내에 정보 공동체 출신 많은 사람들은 이른바 싱크탱크나 저널리즘에서 저술을 하고 그런 선에서 큰 지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독자들께서도 이제껏 볼 수 없는 그야말로 흥미진진하고 많은 관심과 흥미를 도울 수 있는 도서로 다가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대 최고 정보 전문가 스파이 마스터 이병우 원장님 앞으로도 계속 더 건강하셔서 우리 대한민국 정보 공동체 그리고 그 후진들이 진로를 밝혀주시는 나침반 큰 등대로 굳건히 서 계셔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